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뉴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큰 틀이 오늘 이 한 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뉴딜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의 행간 읽기, 그리고 그린 뉴딜의 행간 읽기. 이 행간들을 읽어서 결국 우리 제주형 뉴딜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던지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디지털 뉴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 똑똑해지는 나라가 돼서 데이터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린 뉴딜은 현존하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또는 전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재생에너지로 깨끗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은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면서 소외된 계층이나 격차가 발생하는 계층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격차를 줄이는 안전망 강화라고 한국판 뉴딜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쯤에 저희는 한국판 뉴딜은 이제 진화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에 맞춤형에 요구되는 바들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다시 한번 한국판 뉴딜을 진화시켜야 된다라는 면에서 올 7월에 또 한국판 뉴딜 2.0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한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을 휴먼 뉴딜이라는 국가 정책으로 바꿔내고 결국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축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것들을 강화시키고 모자란 정책들을 채워나가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있죠. 복세 편살.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고요. 한국판 뉴딜의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면 지역적인 차이도 나타날 것이고, 이걸 읽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의 행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ES라는 것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ES는 1년에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가전 박람회입니다. 쇼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전제품들 아니면 미래를 들고 와서 쇼를 보여주고 1, 2년 안에 상품을 할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어떤 모임입니다. 2020년의 핵심 주제들은 인공지능, 그리고 5G 통신망, 그리고 IoT 또는 IoT라고 하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또는 인터넷 오브 스몰 띵스라 그래서 소물 인터넷, 작은 부품들이 이제 우리 단추라든가 안경 나사라든가 시계에 숨겨진 작은 이런 IoT 센서들이 우리의 생활을 함께 지낼 것이다라고 IoT 기술. 2021년에는 로봇과 드론에 관련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 특히나 이제 푸드텍이나 건강에 해당하는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의료시설 등등의 로봇이 도입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첫 번째 보면서 웅장함을 느꼈던 것들은 이런 현대와 우버의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인데 당시에는 전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직접 날아다니는 이런 드론 택시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자동차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부를 화면으로 바꿔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놓는 디자인, 그리고 이런 수평을 맞추는
네 발 달린 로봇들이 마치 애완견처럼 지나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발 달린 애완견 같은 로봇들은 앞으로 더 진화가 됩니다. 레고 측에서 인공지능에 도전을 하고 델타항공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로봇, 그리고 삼성에서는 볼리라고 하는 내 친구처럼 나를 살펴주는 볼리, LED 등등의 기술들과 또 로보젠에서 만들어내놓은 이런 로봇, 실제 로봇 사이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거고요. 로보젠에서 자랑스럽게 내놨던 트랜스포머입니다. 실제로 크기를 10배 이상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자랑을 했었고,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식당에 있는 로봇, 서빙 로봇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이 체감형 공간이 필요한데 저 구 안에서 움직이면서 체감을 하고 있고요. 2020년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조금 더 인간에게 가깝고 우리 건강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저는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3D 프린팅의 상상을 그대로 현실로 가져오는 그런 기술들. 자율주행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도로 정보, 그리고 도로에 있는 사물들의 인식 기술, 사람이면 사람,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살아있는 물체 등등의 구분들로 이 자율주행이 좀 더 진일보하게 됩니다. 컨티넨탈 호텔에서 보내는 자율주행 셔틀, 운전사는 없고요. 타고 앉으면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드론이 어떤 취미 생활을 넘어서 재난안전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른 도로 정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보셨던 그 녀석 네 발 달린 로봇이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홈 트레이너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지적 장애인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걸 들었던 델타항공의 로봇은 이렇게 물리치료 로봇으로 다시 진일보하게 되고요. LED, LCD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인간의 수면 문제까지 접근을 하는 수면 테크놀로지까지가 2021년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050년을 타겟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어떤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목적지는 바로 첫 번째 디지털 뉴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상상이 되는지 한번 잠깐 1, 2초 생각을 해보시죠.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여기 엔란 2000이라고 적혀 있는 2000년의 세상에는 이런 뜻입니다. 1900년도에 장 마르크 코트가 그린 상상화인데요. 대부분 다 드론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같은 화가가 2000년의 세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상상화를 그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로봇 청소기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20년 전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던 일들이 100년 후에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바뀌는 데까지엔 100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부터의 상상력,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무언가로 바뀌어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가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 우리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미 다 현실화가 된 기술들인데요. 첫 번째가 인간기계 연동,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핵이식 부분을 설명드리면, 핵이식은 이제 유전병이 있는 아이가 유전병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이외에 제3의 건강한 제3의 부모의 미토콘드리아 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함께 이식이 되면서 유전병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식된 핵 이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제3의 부모도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올리는 그런 역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은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핵융합 기술은 핵 분열이 아닌 핵융합 기술로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2, 3위권 안에 있습니다. 온도로 1000도, 만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1억 도를 올리는 기술인데 1억 도를 올리는 기술에 현재 3초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고요. 냉동 보존 기술은 일단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난치병이지만 앞으로는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얼리고 보는데 사람을 얼리는 기술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전 세계에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냉동 보존 회사가 우리나라의 러시아의 냉동 보존 회사가 분점을 차렸습니다. 분원을 차려서 우리나라도 몇 분이 현재 얼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인공생명체는 화합물을 섞었더니 인공생명체가 움직인다. 30년 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도 효율상에서 7%, 8% 정도로 봤던 기술들이 이제는 30%, 더 많게는 47%까지 올라가는 재생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5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각광을 받기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나노, 물리학을 다 아우르는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라고도 했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사이버와 피직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함께 주도해 나가는 그래서 사이버 피직스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CPS 구조로 사회 구조를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센세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는 기술, 그 사이를 잇는 기술 이런 면에서 산업혁명을 한 번 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와 장소의 사이를 공간이라고 하고요. 때와 때의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사이간자라고 하는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 뭔가 비어있는 이 사이라고 하는 곳을 메우는 기술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왔고 이 사이를 잇는 기술이 바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현실과 가상을 이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교과서적으로 좀 보자면 증기기관과 기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도시가 연결되고 낮과 밤이 연결되고 국가가 연결되는 우리가 손으로 잡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연결을 통해서 신기술과 문화가 융합이 되고 그 융합된 문화들이 결국은 사회 구조를 전환시키는 자연스러운 혁명 과정으로 왔다는 거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건데요. 말씀드렸던 융합을 통한 전환 그리고 결국 초지능화, 가상화, 초연결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의 단순한 직업들, 단순 노동 또는 단순하게 반복해야 되는 직업들이 어찌 보면 예전에 자동차가 나와서 말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자리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한번 전환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싱귤라리티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그 힘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점, 보통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변호사, 예술가마저도 대체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축구, 감독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다른 앵글에서 생명공학 쪽에도 우리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 생명공학 쪽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이가 앞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얘기했던 타임스퀘어나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있는 엘모 커스튬이라고 엘모 옷 커스튬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와 스탠포드 팀이 인공신경을 개발하는데 인공장기, 의족과 의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느낌을 주겠다라는 야심찬 도전인데 상당히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후변화인데요. 이 기후변화가 현재 우리 그린 뉴딜과 상당히 밀접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이 기후변화 자체도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인공지능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영화 지오스톰에서 보는 이런 상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2018년도 베이징 올림픽은 2주 동안 인공 강우를 뿌려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이 아주 깨끗했고 호흡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장이었습니다. 2주 후 끝나고 나서는 다시 원상복귀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기후를 컨트롤한다라고 할 때는 환경 영향적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2050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디지털 뉴딜의 행간이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가상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미래,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메타적 인지가 훌륭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등등의 이야기처럼 뭔가를 초월하는 걸 메타라고 한다면,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을 verse라고 하는 세상과 연결시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언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메타버스의 현 기술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이 호라이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것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고요. 페이스북에서 1년 안에 우리는 메타버스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현실과 AR 기반과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가 합쳐진 MR, 믹스트 리얼리티라는 부분인데, 실제 현장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홀로렌즈인데요. 머리에 쓰게 됩니다. 홀로렌즈는 저쪽에서 상대방을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저 눈이 아마도 전문가의 눈이 됩니다. 전문가를 선택하고요. 저 전문가는 홀로렌즈에 붙어있는 렌즈를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되고 버추얼 리얼리티로 저 화면을 옆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면서 현장 감독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거야, 찾아봐 라고 합니다. 여길 열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어디서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 중인 홀로렌즈 2 이 정도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메타버스도 보고 계시고,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버추얼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미각, 촉각, 후각까지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맛을 개발하는 일본 연구자, 촉각, 느끼는 걸 개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스탠포드 팀이나
테슬라 슈트라고 하는 팀들, 후각에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들이 후각 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감이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된다면 현실과 상당히 구분하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회의나 포럼 등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메타버스 선언도 하고 대선 공약도 발표하고 하는데, 정부 회의나 포럼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실제로 재미도 있지만, 굳이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출장이라는 개념 없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많은 회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앞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3D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기업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데 방금 현대자동차가 보여줬던 것처럼 새로운 생산성 혁신 부분을 도전할 것 같고, 정부들이 가끔씩 보면 청사 짓겠다고 하는 일들을 많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새로운 청사가 필요할 때마다 메타버스로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 인프라 우리가 굳이 실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 기술 자체는 AR, VR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1.5조 달러면 한 1,5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메타버스 기술의 장점은 교육, 문화, 산업 등의 혁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확장성은 제가 웹 2.0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제가 이 VR을 쓰고 회의를 해보고 VR을 쓰고 메타버스 안을 돌아다녀 보면 1시간 이상을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감과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러워서 얘를 그냥 인터넷 베이스, 현재 보는 2차원 공간에서 웹 2.0 시대로 그냥 열어보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결국은 2D 기반에서 3D 기반으로 바뀌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실제감, 접근성, 그리고 연대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기 힘든 상황이죠. 줌으로 하던 뭐로 하던. 근데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을 주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역시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도 발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와 메타버스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됐고, 그 메타버스 자체를 간접 체험해 온 최근 우리 10대 아이들은 가려진 모습과 사회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이런 어두운 면보다는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신세계를 꿈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공학과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2의 현실이 주요한 3대 기술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의 행간을 좀 읽어보면, 철부지에게 주는 태양의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바꿔보면 철부지에게 주는 태양과 바람의 선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부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지? 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농경사회에서 24절기 철을 잘 알지 못해 부지하여 발생하는 어눌함,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것, 이게 철부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 철부지가 돼버렸어요. 지난 100년 동안 여름의 길이와 가을, 겨울의 길이가 하나는 넓어졌고 하나는 좁아졌죠.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어르신들보다 어떻게 철을 더 잘 맞추겠습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라는 건데요. 기후가 변하면서 여름과 겨울의 길이가 달라지고 철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 철부지가 되어버렸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는데 그 얼음이 녹는
속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저는 이제 태양의 소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태양 또는 바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세계 첫 태양광 도로를 파리 주변에 있는 트루브르라고 하는 곳에서 3m 1km짜리 직선 도로를 태양광 패널로 깝니다. 실패했습니다. 2018년도에 실패했고요. 실패한 이유는 하중을 못 견디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오고 오염물이 쌓이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있는 지붕,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자전거 도로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돼서 과연 이 와트웨이라고 하는 1km의 와트웨이를 자전거가 돌아다니거나 주변에 있는 전기를 쓰게 하면 어떨까라는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재해석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와트웨이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에너지 중심 사회가 온다면 60년도에 14% 정도의 효율의 패널이 연구실 레벨에서, 지금은 연구실 레벨에서 47% 정도, 독일의 47% 정도의 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버리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석탄과 석유로 우리가 자동차를 굴린다라고 할 때 석탄과 석유의 내연기관이 터져야죠. 폭발을 하면서 폭발하는 힘이 축으로 전달되면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여기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100%라면 100% 중에 80%는 열 손실로 빠져나갑니다. 폭발과 따뜻해지는 그런, 자동차를 만져보면 따뜻해지는 그런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100% 에너지가 축의 동력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2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80%를 버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같은 태양이나 바람이 주는 재생에너지는 바로 전기로 꽂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이 화석연료 전력 발전을 추월해서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한번 돌린 적이 있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이 12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현재 지난 50년 동안의 증설의 경험으로 120기가와트 정도를 증설을 했는데, 125기가와트가 총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 출력이라면 중국은 단 1년 만에, 우리는 50년 동안 했던 일을 중국은 단 1년 만에 태양광 설비로 2017년도에 130기가와트를 깔아버렸습니다. 결국 이미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이 효율 자체 또는 사용량 자체도 10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재생에너지가 과연 쓸만하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죠. 물론 태양광도 좋고요. 얼마나 좋은 이 자연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잘 모르고 있다가 무시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고요. 그 책에서는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에너지 가격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면,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태양이나 바람을 에너지로 잘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한계 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제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게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입니다. 100% 재생에너지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하겠지만요. 무한한 원천으로부터 오는 사회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산업이 굴러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태양은 누구 것이냐, 바람은 누구 것이냐, 제주도의 바람이 서울 바람보다 비싸야 하느냐, 광주의 햇볕이 부산의 햇볕보다 비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이거는 전 인류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자원인데, 이걸 누가 사서
전기를 바꿔준다고 그 가격을 더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제가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을 거의 90에서 94%까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국가 간 대봉쇄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도 문을 닫았다면 아마 팬데믹이 아닌 우리나라는 패닉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K-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굳이 국경을 닫지 않아도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이나 에너지 수입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갈 수 있었죠. 전력 차질이 생기면 결국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정도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아주 취약한 나라죠.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 아주 취약한 나라에서 취해야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경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석유가 있습니까? 석탄은 뭐 파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석유가 있습니까? 메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력 발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자력 좋습니다. 원자력도 어느 선까지는 원자력도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몰을 시키고 있죠. 전 세계가 전부 이 모드로 가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을 일몰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야 한다면 결국 남은 것은 국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이고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국민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산업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안보 문제다라고 보아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인간권이라는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려면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미래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을 만한 구실을 주지 못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이. 참 미안한 일입니다. 철이 발견됐을 때는 계급이 발생했고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는 계층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이 계층의 사다리마저도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결국 태어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치고 나가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방법은 태어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보다는 태어난 아이들에게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게 기본 소득의 철학이자 인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행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탄소 중립으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에 전 세계 리더들의 참여고요. 바이든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의 어눌했던 행동, 철부지적 행동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켰고 우리나라와 많은 협조를 하겠다. 동반 성장을 하자라는 선언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태양과 바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볼 때가 됐고 우리 국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라는 것들이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진다면 그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소득들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의 행간입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조금 앞서간 면이 있었습니다. 잘 하셨다는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아일랜드, 안전망 강화에서는 치유의 아일랜드 이런 어떤 타이틀을 걸고 상당히 친화적인 서민, 사람 친화적인 접근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자치권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큰 야심을 던지셨고요. 제주도의 디지털 아일랜드 꿈을 데이터 자치권 확보를 해서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제주형 디지털 뉴딜의 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뉴딜의 행간은 결국 현실과 가상의 연결이라는 부분에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행간이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국가는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니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프라는 받고 나머지 부분에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의 행간입니다.
제주 데이터 센터가 2023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들었고요. 용도는 공공 민간 전산 시설, 업무 지원 시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1,500여 원의 1만여 평 정도, 그리고 제주도와 도청과 국제 자유도시 JDC가 함께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데이터 댐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만들어서 다시 데이터 댐으로 재생산해내는 이 디지털 뉴딜의 방향에 동참하신다면 데이터 센터를 메타버스 문화관광 산업을 부흥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제주형 디지털 뉴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형 디지털 뉴딜의 방향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주만큼 문화관광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죠. 그럼 이 안에서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그린 뉴딜 부분에서는 카본 프리 청정 아일랜드를 천명을 하셨고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생산 부분으로 진행해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력 거래 자유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문제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제주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 제한이거든요. 2015년에 3회, 2017년에 14회, 2018년 46회, 77회, 올해 201회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240회. 출력 제한이 뭐냐면 태양이나 바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뭐가 출력 제한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와트와 와트시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인데 와트는 지금 1초 안에 순간 출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 출력을 와트라고 하고요. 와트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출력들을 계속 누적시켜서 내보낼 수 있느냐, 이게 와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이 와트시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송전망 이 125기가와트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통망으로 좀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를 다 올릴 때 우리나라가 2천만 대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대충 2천만 대를 올린다고 하면 고속도로 위에 2천만 대가 올려지고, 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공급한다라고 할 때 재생에너지로 500만 대를 더 생산했어요. 근데 고속도로 위에, 도로 위에 500만 대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왜? 기존의 2천만 대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125기가와트라고는 송전망, 전력망인데요. 그곳으로 발전 출력을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이 제한되는 이유는 만들면 뭐합니까? 올릴 곳이 없는데 그 송전망이 없어서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12시, 풍력도 예를 들어 12시에 바람이 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발전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나오는 발전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적게, 오후에도 적게, 정오쯤에는 몇 배 이상, 125기가와트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현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주도의 미래입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풍력과 태양광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경 안에서 국경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 자원을 만들라는 것처럼 섬에서는 섬 자체의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두 군데에서 전력망 공급을 받고 있죠. 요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의 한계이기도 하고 불편한 진실인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125기가와트보다 좀 높게 전력망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5보다는 135, 요 정도로 올린다면 일단은 옆에 보는 요 파란색 두 군데의 에너지를 도로 위에, 전력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요 남아있는 녀석들,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어디다 써야 하느냐, 이걸 이제 유연성 자원 확보라고 하는데, 얘들을 바로 꽂아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쪽으로 빼내거나 저장 장치로 빼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초광역 에너지망, 지역 에너지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에너지망 사업에 제주도가 조금 밝게 움직이면, 빠르거나 밝게 움직이면 제주도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ESS라고 하는 저장 시설과 수소 발전이라고 하는 수소를 생산해내는 기술로 전환을 하신다면, 현재 이쪽 전라도 쪽에서 진도하고 해남 쪽에서 두 개의 송전망으로 모자라는 전력을 40% 정도를 공급받고 계시는데, 출력 제한이 걸렸다는 것은 40%를 받고 나서 재생에너지를 더 덧붙였더니 남아버려요. 지금 제주도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는 곳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출력 제한이 많다는 곳은. 재생에너지를 성공시키시려면 이 출력 제한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3기 완도 쪽으로 90km 정도 되는 해상 케이블을 양방향으로 지금 까셨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깐 이유는 사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완도 쪽으로 공급해주면 제주도 안에서는 완도로 어찌 보면은 생산을 주는 거죠. 우리는 버린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고요. 재생에너지가 출력 제한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가 보는 제주도의 그린 뉴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계속 늘려야 되고, 현재 많은 부분들이 제주도는 전기차라서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몇 번 더 한다면 제주도에서 굴러가는 전기차는 화력발전소에서 오네? 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은, 제주 데이터 센터 기반을 이제 구축하신다면 서버 없이 메타버스가 움직이긴 상당히 힘듭니다. 메타버스 문화관광 쪽에 넘버원의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실증 단지가 아마도 제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열심히 바깥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늘리시고, HBC망은 2023년에 완공이 된다면 지역망이라고 하는 이 망 운영 기술을 잘 활용하셔서 출력 제한이 없는 제주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는 에너지, 아까 보셨던 그 피크 에너지들을 수소 생산에 직접 사용하고, 수소가 생산되면 생산된 수소를 이동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자원으로 많이 확보하시면, 제주형 뉴딜의 행간 잘 읽어서 제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수혜 도시가, 수혜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제주형 뉴딜을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연결시켜서 행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주도의 무궁한 발전이 한국판 뉴딜로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